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수급은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접종 속도가 문제다라고 발언한 지 10여일 만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의 1차 접종이 사실상 중단됐거나 중단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물량 남은 게 간당간당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꼭 맞아야 하는 1차 접종 대상자들이 못 맞았다라는 보도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여권에서 김어준 씨를 향해서 손흥민 같다, 유재석 같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료 많이 줘도 괜찮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여권에서는 천재적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도 나왔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종합신문 함께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병행하겠다라고 밝혔죠. 북한은 대단히 큰 실수라며 하루 3건 비난 담화를 내걸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북한의 김여정이 비난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1차 접종 늘리려 2차 접종용 백신을 당겨 쓰기 했어요. 결국에 수급의 불균형을 불렀습니다. 1차 접종해야 할 대상자들도 못 맞고 파이자 백신의 경우는 1차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남은 물량이 간당간당해서 사실상의 실질적인 1차 접종이 중단된 상황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맞아야 하는데 맞아야 할 사람조차 지금 못 맞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은 2차 접종 때 맞아야 할 물량까지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1차 접종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계속 거듭 백신 수급은 문제가 없다, 접종 속도가 문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설명, 이거 어찌 된 걸까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CCTV가 518m당 한 대밖에 없다. 한강공원. 죽어도 맞아도 모르는 깜깜공원이다. 서울신문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학생의 의문의 사망 사건, CCTV만 조금 더 많았더라도 그 실체를 알 수 있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빠진 채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어째서 한강에 빠졌는지가 원인이 불명하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답답해하고 있고 보는 사람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전기 연결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기 연결이 어렵고 범람이 잦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책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바르다 박성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더 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 실장,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선 역시 백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수급은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접종 속도가 문제다라고 밝혔는데 10여일 만에 파이자 백신이 백신 수급 부족으로 1차 접종이 중단됐고 사실상 아스트라제네카도 남은 물량이 간당간당해서 제대로 된 백신 접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오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톱뉴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현실화한 백신의 고립국의 상황이 어떨까? 함께 보시죠. 파이자 신규 접종 중단, 5월 백신 접종 위기. 5월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반기 1차 접종에 필요한 백신 물량이 동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자 백신 1차 접종 3주 후에는 2차 접종을 받아야 하는데 유효한 기간이 있다는 거죠. 현재 1차 접종자 132만 9,863명, 잔여량이 31만 5천여 분, 2차 접종분이 부족하다. 파이자 1차 접종을 일시 중단해달라라고 정부가 요청을 했습니다.
김우주 교수, 정부가 1차 접종률을 늘리기 위해 아랫돌 빼서 윗돌 꿰듯 2차 분량을 끌어다 쓰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마저 간당간당합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도입 물량의 91% 소진, 남은 백신은 20만 회. 아끼고 알뜰살뜰히 아껴 써도 이틀 3일이면 동날 물량입니다. 접종 속도를 감안할 때. 그러면 당장 3일 뒤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접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는 14일부터 정부는 2차 접종을 해야 하는데 계획에 따르면 2차 접종을 위한 백신이 당장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없다. 그리고 1차 접종도 채 다 마치지 못했는데 백신이 떨어졌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서 백신 수급은 문제가 아니라 접종 속도가 문제다라고 발언한 바 있어서 대통령이 사안을 잘못 짚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백신 수급 불안보다는 속도감 있게 접종 못한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했지만 해당 발언 10일 만에 수급 문제로, 물량 문제로 백신 접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판단을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아니, 대통령의 말씀과 현실 상황이 너무 다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은 한 10일 전에 오세훈, 박형준 두 신임시장이 당선된 축하 오찬 자리에서 저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 대통령이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정확한 보고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그다음에 대통령도 백신과 관련해서 대책과 그다음에 확대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보고 그리고 대통령의 냉철한 판단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만 해도 저희가 사실은 그 백신이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일 각 의병원에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동네 의병원에 미리 예약을 하면은 맞지 못한 분들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방송 했었잖아요. 아니, 그거 며칠 전만 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남으니까 가서 대상자 아니더라도 가서 맞아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지난주 저희 목요일 방송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이렇게 그냥 2차 접종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1차 접종만 이렇게 맞다가는 더 큰 혼란이 있을 거다라고 우려를 언론에서도 하고 저희도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방역당국은 문제 없다고 그때도 얘기했거든요. 예. 10일 전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또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와서 백신 간당간당한데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신 수급과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무슨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그다음에 무슨 러시아 백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당장 오늘 그럼 당장 내일 어떻게 해야 될 건가의 문제인데 그냥 믿어라. 그냥 가짜 뉴스다. 그다음에 정부 말을 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느냐라고 윽박질른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정부 당국이 좀 분명한 얘기를 제대로 해줘야 그래도 지금껏 정부를 믿고 온 우리 국민들 남은 기간이라도 신뢰하고 정부를 쫓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부에서는 백신 바닥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예정대로 접종 잘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일각에서 화이자 백신 바닥 등의 표현으로 지나친 불안감을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백신 접종은 당초 방역당국이 계획하고 구상한 범주와 일정에 준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물론 현재의 백신 접종 중단은 일시적인 접종 중단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혀 백신 바닥은 아니다. 계획대로 다 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윤태호 실장님, 그렇다면 원래 계획이 2차 접종분 땡겨서 1차에 접종하자라는 계획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을 엄밀하게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1차 접종을 꼭 해야 할 사람이 백신 물량 때문에 지금 못 맞은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정부의 계획하에 있다라는 얘기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계획이라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11월까지 전체 집단 면역 달성한다. 그건 국민들의 한 70%,
말하자면 저희 같은 일반인까지도 한번 이제 맞는다라는 그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월까지로 제가 기억하는데 2, 4분기 동안은 1200만 명이 접종한다. 그 계획이 또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고령층, 그 다음에 이제 의료진,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출장, 공무 출장으로 가는 분들 이런 데 대해서 맞추는 그런 약간 세부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남기 총리 권한대행이 말하는 계획이 그중에 어느 건지를 어떤 잘 계획이냐? 모르겠어요. 예. 뭐 지금 약간 어려워도 11월은 다 된다인지 뭐 6월은 된다인지 오늘 내일도 문제 없다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애초에 우리가 전략 같은 게 좀 엉클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작년에 가졌던 전략이라는 것은 어차피 백신 개발이라는 건 되게 늦어질 것이다. 네. 우리가 국산 치료제를 먼저 개발해서 이제 투여하고, 그 다음에 국내 백신도 이게 해가지고 하면은 한국이 이제 K 방역에서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백신 개발이 빨라져가지고 그 전략이 약간 헝클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 헝클어진 데 대해서 인정하고 지금은 이제 좀 더 정교하게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마스크 대란 때 기억하시면은 예. 그때 정부가 사실은 인정을 했었어요. 정말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뭐 3부제도 하고 그다음에 약국에 이제 등록해가지고 하면은 국민들이 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사실 화도 나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했냐, 당장 물건이 없는데 예. 우리가 조금씩 하자라고 해서 충실히 따랐거든요. 지금도 그때처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밝히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내가 이번 주 맞을 것 같았는데 원래는 뭐 한 2주 정도는 미룰 수 있겠다. 그럼 예. 2주 동안은 더 마스크 철저히 쓰고 더 조심하겠다라는 식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예. 이 동네 병원의 백신 접종은 2주간 사실상 중단이 됐다라는 관측도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남은 물량이 간당간당하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20만 회분에 불과하다. 주사기로 어떻게 아끼고 다시 재활용하더라 해도 30만 명 조금 넘는 분량밖에 없는데, 지금 매일 10만 명가량 접종하고 있는데, 요거 계산해보면 이틀, 뭐 많게 3일이면 동이 나거든요. 그러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틀 안에, 3일 안에 2차 접종분까지 백신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계획에 차질이 생겼거나 백신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자, 김수영 교수님, 초기에 왜 백신 도입에 대해서 선택 결정하지 못했냐라고 했을 때 정부와 여당에서는 그때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백신의 부작용 이렇게 빨리 될지 몰랐다. 그 두 번째, 왜 이렇게 백신 확보에 늦었냐라고 했을 때는 정부가 사과할 일이 없다. 그리고 지금 간당간당하다. 뭐 일각에서는 백신이 동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또 가짜 뉴스다. 인정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3일 안에 이게 다 들어오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정부를 좀 대변을 해주자면, 뭐 정부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백신 수급에 약간 차질이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차질이 생겼다, 문제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어떻게든 이 백신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동원하고 있으니 좀 기다려달라라는 어떤 차원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의미로 아마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어쨌든 이제 판단에는 좀 착오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게 결국 게임 체인저였던 거죠. 이 상황을 다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은 백신이었는데, 처음에 백신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이제 판단 미스였던 것 같고, 사실 이제 K 방역이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도취되어 있었던 게, 이 K 방역이 물론 정부가 잘한 것도 있지만 국민이 참아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뭐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데에서는 정부가 뭔데 우리한테 마스크 써라 마라 하냐라고 막 이렇게 막 시위도 하고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코로나가 문제가 됐지만, 우리는 국민들이 굉장히 인내하면서 참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내의 그 인내심이 바닥까지 온 거죠. 이제 더 이상 그 인내의 그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를 믿어달라는 말들을 예전에는 그래도 그래 참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근거 없이 그냥 믿어달라는 말을 도저히 이제 못 믿겠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뭘 보고 믿으라는 거냐?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얘기하면서 믿으라고 해라. 이제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른 것인데, 지금 어쨌든 초기에 판단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막
뭐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 이런 백신이 개발될 때부터 투자를 했던 국가들하고는 지금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웃돈을 많이 주고라도 지금 백신을 막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부의 입장에서도 막 제조사가 물량이 좀 부족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3차 백신까지 지금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백신을 확보해야 된다는 지금 입장이어서 그때 제조사가 얘기했던 거랑 지금 상황이랑 또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서 정부의 입장에서도 대응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만 국민들의 인내심도 이제 바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믿으라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백신 접종 중단 일부는 굉장히 일시적인 접종 중단이다라는 정부의 설명이 있었고요. 오늘 정부가 이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오후에. 정부 계획대로라면 2달간 850만 명이 더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계산대로라면 이틀 뒤면 지금 한국이 확보하고 있는 아스트라파이자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안에 850만 명이 다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부가 답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정부의 발표를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보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백신과 코로나 관련돼서 정말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이 룸살롱 유흥주점의 영업이 일시 중단이 됐는데 모텔을 한 층을 룸살롱으로 영업을 하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장구죠? 장구. 다 빼보세요. 이거 수익금이에요? 아니. 본인이 하고 있는 호시로 한번 가봅시다. 진짜 A가 없어서 좋아져요. 이 단속된 분은 룸살롱이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애인과 술 먹는다라고 해명을 하게 됐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다 적발 대상이죠? 처벌 대상인 거죠? 일단 감염법 예방법을 위반한 거죠. 왜냐하면 시간 제한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열심히 영업을 금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소를 모텔로 옮겨서 아마 저걸 대여료 내고 거기에 이제 술상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모텔에서 저렇게 양주나 이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죠. 그렇군요. 특히 업주뿐만 아니라 이제 손님들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요? 아마도 이 유흥주점 사장님이 모객 행위를 하면서 이거 걸리더라도 안전하다. 그냥 애인이랑 사적으로 이렇게 먹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라. 사다 먹었다고 얘기하라까지 코치를 해줬으니까 저렇게 단속 나갔는데 자연스럽게 제 애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까지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술이 드시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발하기도 하고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업소들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렵긴 하실 텐데 그래도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저런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수원 지역에서 저렇게 적발했다라는 것인데 경찰들이 일제 단속을 했더니 28개소에서 210명을 적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나 많이요? 하루에 나가서. 그럼 매일같이 전국적으로 저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모든 국민이 좀 힘들죠. 더군다나 자영업자들 분들이 힘든데 그래도 부끄러운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손정혜 변호사님, 하루에 저렇게 적발된 분들이 하루에 210명이 적발됐다고요? 특정 지역에서만이고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은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 지역에서만?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관리 감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그래도 이 와중에도 모 유흥업소는 그래도 시간 제한 지켜서 문을 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익을 포기하고. 근데 또 뭐 업소는 저렇게 2, 3차로 모텔을 빌려가지고 또 막대한 어떤 수익을 남긴다고 한다면 차별의 문제도 발생을 하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또 집한급지 언제 풀어주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빨리 풀려면은 저분들이 협조를 해야죠. 저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장면에 깜짝 놀랐는데 첫 번째 장면은 한 남성분이 단속하는지도 모르고 코 골면서 주무시는 모습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손 변호사님 말했던 것처럼 애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손님이 뭐 접대부와 손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애인이다라고 계속 끝까지 주장을 한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CCTV를 보시면은 그 유흥지점에서 차를 타고 단체로 모텔로 이동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더군다나 애인이라고 한다면 평소 친근하게 주고받은 연락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지만 아마 휴대전화 열어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이름이나 나이도 정확하게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쉽게 저것은 이제 적발할 수 있다라는 또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김호준 씨를 향해서 여권에서 유재석, 손흥민 나왔습니다. 앞서는 첫째적이다라는 극찬까지 나왔는데 유재석 씨와 손흥민 씨까지 나온 겁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함께 보시죠.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김어준 씨에 대해서 엄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출연료가 TBS 사장보다 높다고 유체이탈 합법으로 공격한다. 이는 손흥민 연봉이 왜 감독보다 높냐고 공격하는 것과 같다. 또 다른 방송 진행자보다 10배가 높냐고 공격한다. 이는 똑같은 진행자인데 왜 유재석은 누구의 10배를 받고 있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김어준 씨를 손흥민과 유재석의 이 비유를 해서 논란이 되는 건데 윤태호 시장님, 네.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손흥민, 유재석. 저도 뭐 이게 출연료 논란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하고 이분은 이제 아주 뛰어나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마지막에 보면 수요와 공급 문제 이렇게 적어놨던데 손흥민 선수는 많은 팀에서 데리고 가려고 하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김어준 씨는 이제 청취율이 높은 거는 이제 분명한데, 예컨대 모든 방송국에서 김어준 씨의 저런 이제 부작용이랄까, 어떤 뭐 편향성 논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높은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김어준 씨를 민영방송, 공영방송에서 다 데리고 가려고 할 것이냐. 예를 들어가지고요. 매우 흥미로운 자, 관점이에요. 지금 김어준 씨가 이제 교통방송에서 이렇게, 공영방송에 이렇게 하는 건 편파적이지 않냐라고 논란이 있는데 아니다라고 하고 경쟁력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KBS, MBC, 뭐 SBS 채널에 의해서 다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출연료는 더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김어준 씨야말로 괜히 자기가 교통방송에서 이렇게 시비 걸리느니 다른 방송에서 저대로 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면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공영방송에서 더 많이 받고 예. 아니, 다른 공영방송에 가든지. 그러니까 저게 이제 수요 공급 때문에 높다라고 하는 건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손흥민과 유재석과 같다면 TBS를 선뜻 그만두더라도 다른 그렇죠. 방송에서 더 높게 부를 그럼요. 거다. 그리고 저렇게 말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예.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 방송의 컨텐츠라든지 논조라든지 어떤 형평성 논란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KBS도 가서 하고 MBC도 가서 하라 그러죠. 김수경 교수님, 손흥민 씨 좋아하십니까? 딱히 축구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 엄청나게 고액의 이제 그런 돈을 받고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 비유는 사실 저는 이 비유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딱 맞는 비유는 아닌 것 같은 게, 이제 축구, 이런 프로 축구, 이런 것은 어쨌든 자본의 논리가 이제 철저하게 이제 작동하는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뭐 유재석 씨든 뭐 손흥민 씨든 뭐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이 연봉이 책정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세금으로 70%의 이제 운영비가 보전되는 방송이고, 또 TBS라는 방송은 이제 교통방송인 것으로 알 수 있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이제 교통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전하는 방송이고, 또 거기에서도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성이 매우 중시되는 방송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계약서도 그동안 없었고, 뭐 얼마를 상한선으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잘 안 지켜졌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게 모든 게 모호하게 이루어졌으니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규정을 만들고 계약서에 의거해서 딱 상한액에 맞게, 만약에 상한이 뭐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그 규정을 뭐 공영방송마다 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든지 그 규정 안에서 얼마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것 같아요. 이게 많든 적든. 근데 이제 그런 관행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왔고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런 그런 문서도 남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 이제 뭐 유재석은 뭐 얼마나 많이 받냐, 손흥민은 얼마나 많이 받냐, 왜 김어준은 안 되냐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계약서 쓸 거예요. 계약서를 쓸 테고 사실 제 세금으로 유재석 씨의 뭐 출연료가 나가겠어요. 제 세금으로 손흥민 씨의 그런 연봉이 나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좀 알고 싶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그 200만 원이 너무 많고 적고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아까 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방송이 그를 데려가려고 막 아우성이면 그 값이 올라갈 것이고 아니면 내려갈 것인데 그런 모든 기준도 어떤 규칙도 없이 세금이 그냥 쓰여졌으니까 그걸 좀 분명히 하자라는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윤태호 실장님과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본질과는 다른 비유다라는 김 교수의 개인적 견해 주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문제다. 출연료 규정까지 김어준 씨를 위해 올려준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의심은 이렇습니다. 허은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이 지난해 4월 1일 하루 최대 진행비가 110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도록 개정이 됐다. 지난해 4월 이 시점을 야당에서는 굉장히 의혹에 찬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라디오 사회비 100만 원, 방송 송출비 사회 100만 원, 도합 200만 원이다. 전문성 인지도 등 고려의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200만 원 상한 초과 진행비도 지금 가능하다라고 규정이 바뀌었다라고 밝힙니다. 자, 그러면서 허은하 의원실에서 하루 최대 200만 원 받는 다른 사람 또 있냐? 라고 묻자 TBS가 공개를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허은하 의원. 김어준 외엔 200만 원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난해 4월 총선 앞두고 김어준 씨만을 위해서 규정을 개정할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TBS의 강한 반박도 오늘 나와 있습니다. TBS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허은하 의원이 무지와 모리에다. 지난해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미디어 재단의 역사와 조직 특수성, 이사회 일정 등에 대한 무지와 모리에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지극히 상식적 활동이자 방송 업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해명은 안 나왔고 허 의원이 우리 조직을 몰라서다. 1. 두 번째는 방송 업계 현실을 반영해 준 거다. 2. 두 가지 해명인데 자, 허은하 의원과 야당과 TBS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김어준 씨 한 사람을 위해서 규정을 바꿔가면서 혼자만 200만 원을 주고 있느냐. 자, 일단은 야당의 박정하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그게 심의를 하고자 자료를 요구하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뭐 미디어 재단이라고 독립되어 있다고 하지만 독립되어 있는 거는 방송을 공정하기 위해서 독립되어 있는 거지 서울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에 관해서도 독립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TBS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무지와 몰리해라는 아주 좀 다소 과격한 언어를 쓰면서 얘기를 합니다. 또박 반박을 하죠. 이 이전에 한번 볼까요? 허은하 의원이 사실은 이 건을 이런 식으로 질문 안 하고 이 이전에는 김어준 씨가 얼마 받았느냐로 질의를 합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는 TBS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답변 못한다고 했고 이번에는 그럼 2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TBS가 뭐에 이렇게 자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자신이 있었다면 허은하 의원이 처음에 물어봤을 때부터 200만 원인데 아니다 얘기를 우선 했어야 되는 게 맞지. 그때는 얼버무리고 나서 이제는 뭐 무지와 모리에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국회의원한테 저렇게 반박을 하는 거는 글쎄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상식적으로 여전히 박 대변인 말씀 듣다 보니까 김어준 씨 외에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냐? 있다면 그 규정이 김어준 씨만을 위해서 개정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답변을 안 하고 있다가 자 봐라 그럼 김어준 씨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무지와 모리에다. 이게 꼭 야당 입장에서가 아니라 제가 어떤 뭐 여당 의원을 뽑았다 하더라도 이건 그 의원에 대한 굉장히 뭐 도발이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TBS의 저런 반박을 저는 1차적으로 우선 이해를 못하겠고 예.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수경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뭐 여권 일각 그다음에 TBS도 여전히 동해 서해도 아니고 오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입구예요. 김어준 씨가 200만 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과연 어떻게 이게 그럼 여기서 제대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럼 그 처신이 그 대우가 옳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길인데 그 애초부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 전에 시사저널에서 김어준 씨 관련해서 여론조사 했었잖아요. 그때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에서 66% 이상이 불공정하고 정확지 않고 의도성 있는 편파적인 방송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는 TBS가 저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TBS가 다시 한번 그리고 김어준 씨도 떳떳하다면 제대로 얘기를 하고 그 예.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받아야지 저렇게 모른 척하고 몰상식하고 뭘 이해 난 저런 단어를 막 쓸 수 있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아주 심하게 반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손정희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출연료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업 비밀과 이제 개인정보가 합쳐지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 해당 출연자가 내 출연료를 공개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이래야 TBS가 이제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TBS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뭐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런 방송사를 운영하면서 각각의 개개인의 이제 출연료를 모두 공개하게 되면 사실은 출연자를 섭외할 때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저 출연자는 저런 많은 출연료를 주고 나는 이 정도를 받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보는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네. 마찬가지로 모든 방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출연자들끼리 서로 출연료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패널마다 출연료가 다르게 책정되면 다른 패널 너무 속상하겠죠. 그래서 사실 비밀리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출연계약에도 넣기 때문에 이걸 대중에게 모두 다 공개해야 될 알 권리의 정보다라고 보는 것은 좀 부적당한 면이 있고요. 저는 뭐 김어준 씨 논란은 굉장히 오래가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출연료 200이 과연 그렇게 부당하게 형평성을 이루면서 높은 것이냐. 저는 우리 김진 앵커님 앵커로 진행하시고 계시지만 김진 기자님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예능 프로를 보시면 예능 프로도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1회당 1,000만 원, 2,0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씩이 유명 스타들 받잖아요. 예. 시사 프로도 사회에 가지는 영향력도 막대하고 사회적 사명감과 책임감도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면 그에 상응하는 출연료가 책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예. 상향 평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보고요. 네. 다만 지금은 예를 들면 출연료 기준이란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출연료를 어떻게 언제 얼마를 책정을 하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재량적 사안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워낙 조금 시사 프로그램들의 출연료가 낮으니까 김어준 씨 출연료가 굉장히 고액 같지만 또 미래의 시점으로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윤태호 시장님. 손흥민 선수 이야기하니까 제가 스포츠로 좀 비유를 계속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논리 구조에다가 넣느냐에 따라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요. 서울시청 소속의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직업선수들이죠. 뭐 프로예요. 직업선수들이니까. 근데 서울시청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선수들은 거의 비인기 종목.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지만은 기초 종목이고 해서 뭔가 좀 더 공공 영역에서 지원을 해서 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그런 종목을 책정을 해가지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이다, 올림픽이다, 이런 데서 또 이제 국위를 선양하고 이제 시의 이제 명예를 높이면은 좀 더 뭔가 보너스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서울시청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프로야구팀을 꾸리겠다. 인기 좋잖냐라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걸맞느냐. 서울시 같은 경우에 1년에 20조 예산이 있으니까 프로야구팀 꾸리려면 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승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고 야구 팬들을 좋아하겠죠. 근데 그게 맞느냐. 그리고요, 프로야구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삼성, 기아, 롯데 이런 구단들이 이렇게 프로야구를 운영을 하죠. 근데 여기서만은 자체적으로 이게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모기업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에는
FA로 하면 한 4년에 100억 이렇게 최고급 선수들이 있는데 그 더 이상 메이저리그만큼 못 주는 이유는 시장이 작기 때문에 모기업에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우리 회사의 홍보를 위해 가지고 부담을 할 수 있다. 결국 이걸 계산을 해보면 더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손흥민 선수라든지 뭐 메이저리그나 뭐 유럽 프로 축구 같은 경우 왜 더 돈을 더 수천억을 주느냐. 그 구단 자체가 독립적이에요. 그 구단이 운영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더 주고 방송권을 팔고 또 광고를 팔고 이제 뭐 옷 같은 걸 팔고 월드 투어를 해가지고 거기서 살림을 꾸리기 때문에 우리 이 살림에도 더 돈을 더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제일 높은 거예요.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예. 근데 여기는 서울시청 소속 팀인데 여긴 팀은 원래 저변을 확대하고 뭔가 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돈은 안 되더라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방송 면허를 주고 주파수를 준 건데 아니 우리가 토트넘이다 인기 있다라고 하면은 프리미어처럼 이게 주면 안 안 된다. 맞는 거라는 거예요. 자, 뭐 각양의 의견들 들어보고 있고 다시 이제 야당이 제기한 의문으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규정이 바뀌는데 200만 원 이상 줘도 된다라고 규정이 바뀐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 이게 김어준 씨 한 사람을 위해서 규정 개정이 이루어진 거냐라는 게 그 실체가 드러나려면 TBS에서 그 바뀐 규정대로 김어준 씨 말고 누가 더 2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가 필연적으로 나와야만 야당의 의혹이 사실인지 단순히 의혹에만 그치는 것인지가 판가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TBS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일단락되고요. 또 하나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와 공기관이 김어준 씨 방송에 31억 원을 이른바 협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캠페인 협찬금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야당 의원들은 뭐 지금 다양하게 각기 다른 통로로 이 문제를 좀 보고 있는데 2017년만 하더라도 정부 공기관이 11억 4,700만 원 캠페인 협찬금. 그런데 2020년에 이게 3년 만에 3배 가까이 껑충 뜁니다. 31억 3,100만 원으로 협찬금이 늘었다. 그런데 민간 협찬 총액은 4년간 90억이었는데 민간은 48억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방송 협찬금이라면 공기관보다 민간이 더 많아야 되는데 TBS의 4년간 총액 캠페인 협찬금이 민간보다 공기관이 훨씬 많았다라는 겁니다. 2배 가까이. 2배 못 미치게. 서무수연. TBS에는 그동안 김어준이 벌어오는 수익을 감안하면 출연료가 비싸지 않다고 변호했지만 실제로 그 수익이 김씨 방송으로 수혜 입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낸 국민 세금이 상당수였던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TBS의 해명, 협찬한 공공부문 기관명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공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TBS의 해명도 밝히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해명도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정부 공기관의 소위 협찬 금액이 민간보다 웃돌 정도로 상회했느냐와 관련된 문제를 야당이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같은 혈세로 운영되는 국방 FM 출연료는 18만 원이다. 국방부 국방홍보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국방 FM 12개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평균 해당 출연료는 18만 원이다. 근데 그거 주는데 계약서도 쓰더라. 라는 거죠. 가장 높은 출연료로 해당 25만 원이다. 주당 1,000만 원 받는 김어준 씨의 7분의 1 수준이다. 라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의 자료도 나왔습니다. 강 의원, 혈세 쓰이는 같은 방송인데 명확한 기준 없이 누구든 구두로 해당 수백, 누구는 계약서까지 썼는데 해당 20만 원이 안 되게 받는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이 정부와 공기관의 협찬 금액이 민간 협찬 금액보다 훨씬 더 상회하고 집중적으로 최근 4년간 늘었군요.
그렇죠.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이제 캠페인 같은 거 이제 광고로 내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2017년에 한 11억 얼마 정도였는데 2020년에 보니까 31억, 거의 이제 3배 가까이 늘은 거죠. 근데 반면에 민간 쪽에선 그럼 얼마나 광고를 했나 봤더니 8억 정도였으니까 2017년에 8억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한 17억 정도니까 이제 2배 정도 늘은 거니까 훨씬 공공기관에서 어떤 캠페인성으로 광고를 이 TBS 이제에다 많이 준 거죠.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제 김어준 씨가 이제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거에 대한 이제 TBS와 그의 지지자들의 논리는 어쨌든 광고 수입으로 워낙에 많은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그럼 뭐 그게 200만 원인지 아직 인정은 안 했지만 고액을 받더라도 그게 많은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주장이었죠. 근데 결국 그 광고라는 게 어디 딴 데서 어떤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은 게 아니고 공공기관, 결국 그것도 역시 국민의 세금이죠. 국민이 세금을 냈고 그것을 공공기관이 홍보비로 책정해서 방송에 이제 그 광고비로 냈다면 결국 세금으로 이제 세금으로 TBS에게 많은 광고를 벌어들여줬고 그것이 마치 또 김어준 씨가 많은 그 출연료를 받는 거에 대한 어떤 논리로 작동한다면 이게 뭔가 앞뒤가 굉장히 안 맞는 네. 거죠. 그래서 과연 공공기관이 다른 방송에도 이렇게 2017년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캠페인을 만약에 똑같이 많이 늘렸다. 그렇다면 사실 TBS에 특별히 많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TBS가 뭐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만 만약에 다른 방송사, 다른 뭐 공영 방송이라던가 이런 데에 얼마나 캠페인성 광고비를 지출했고 그게 얼마나 늘어났고 그 비율을 봤을 때 TBS가 월등히 높다라고 예. 한다면 이거는 기존에 김어준 씨가 그래서 많이 받아도 된다는 어떤 논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뭐가 일감을 몰아주기 한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김 교수님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결국에는 TBS 운영에 보존되는 상당수 세금도 국민의 세금이고 공기관들이 광고를 이렇게 많이 줬던 것도 사실은 세금이니까 이중으로 세금이 지급되는 거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김어준 씨 말고도 중요한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뜨거운 뉴스 3가지 모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핫3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이건희 회장, 그리고 해수부 장관 부인이 도자기를 불법 판매했다는 논란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뉴스인데 해수부 장관 뒤로 수많은 도자기들 보이시죠? 딱 봐도 값비싸 보이는 도자기들. 도대체 장관 후보자 부인이 이 도자기를 왜 불법 판매했다라는 의혹에 휩싸인 걸까요? 오늘의 핫쌈. 자, 먼저 도자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밀수 의혹, 불법 판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 부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핫쌈, 첫 번째 핫쌈은 바로 도자기. 장관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사랑.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부인. 2015년, 2018년 남편이 영국 외교관 근무 당시 찻잔, 접시 세트, 영국의 유명 브랜드 도자기, 고가 샹들리에까지 사드립니다. 그리고 외교관 이삿짐으로 국내에 반입했다라는 의혹입니다. 별도 세관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 수천만 원대의 이 도자기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뒤에 사진을 보면 수많은 도자기들의 사진을 스스로 공개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세금을 안 냈다 뿐만 아니라 귀국 후 2019년 12월 이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카페 영업을 시작하는데 도소매업 영업 신고 없이 이렇게 영국에서 들여온 도자기를 판매했다. 야당에서는 이거 불법 판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판매 관련 SNS도 수차례 게시를 했다. 로얄 땡땡땡 도자기 판매, 이태리 소품 매장 등의 광고성 SNS 수차례 게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건 밀수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해수부 산하에 밀수를 단속하는 해경이 있는데 해수부 장관으로 과연 이게 면이 서겠냐? 해수부에서 부인을 단속해야 할 일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금은 황당한 논란인데 장관 후보자 부인이 직접 올린 SNS 글이 있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상당히 많은 도자기들 사진을 장관 후보자 부인이 직접 올렸습니다. 뭘 산 거야? 얼마나 산 거야? 내가 미쳤어? 씻기느라 영원히 가출했다. 본인에게 하는 말 같아요. 얼마나 산 거야? 뭘 산 거야? 씻기느라 영원히 가출했다. 딱 봐도 사진에 상당히 많은 도자기들이 보이는데요. 자,
로얄 땡땡땡 등의 값비싼 영국 도자기들이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요.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도자기들을 이 외교관 짐으로 분류를 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를 위해서 이런 글을 올렸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현행법 위반이 상당히 의심되는 대목인데 집에서 쓰려고 구매했다고 보기에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물론 이제 도자기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나 제가 이제 먹거리 엑스파일을 오래 취재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 요리 연구가들은 따로 사무실에 저렇게 그릇을 많이 실용적인 목적으로 저 정도 보유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일반 어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렇게 많은 양의 도자기들이 수집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윤태호 실장님, 네. 도자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쁜 거 보면 좋죠. 저도 이쁜 이제 거 어디 보면 이제 좋죠. 여행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제 컵도 좀 사고. 사고. 근데 한 두세 개 이상 하면은 들고 오는 것도 귀찮고 저거 이제 일일이 다 쌌을 거 생각하면요. 저 본인이 싸셨는지 무슨 어떻게 사람을 사가지고 싸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거 자체가 일이잖아요. 아니 정리식으로 이제 관세 내고 세금 내고 들여오는 수입해 오는 거면 업체에서 꼼꼼하게 싸주니까 본인이 쌀 건 없는데 직접 본인이 이제 들여왔다면 다 싸야죠. 그리고 처음에 거는 뭐 내가 얼만큼 산 거야 이랬을 때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플렉스. 내가 정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샀다라고 하면 참 독특한 분이지만은 그런가 보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작년부터는 팔았다면서요. 매장을 내가지고 이게 장관 후보자 부인이 저럴 수 있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저분이 사올 때 해수부의 1급 공무원이었었고 팔 때는 차관 부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 부인이 저래도 되느냐가 아니라 차관 부인이 공직으로 해외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물건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사와가지고 매장 차려가지고 파는 게 맞느냐. 이게 당근마켓에도 우리가 한두 개 팔면은 뭐 굳이 이제 세금을 매깁니까? 근데 저런 식으로 해서 매장 차려가지고 하면은 탈세 아니에요? 탈세? 야, 역시 윤 실장님이 예리한 지적. 그러니까 지금 장관 후보자 부인이 이래도 되냐가 아니라 사올 때는 세금 안 내고 사올 때는 해수부 1급 공무원이었고 이거를 팔 때는 차관의 부인이었다. 굉장히 예리한 분석이에요. 이러면 현행법 위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법에는 뭐 아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내가 쓰려고 물건을 사왔는데 남아가지고요. 뭐 예컨대 당근마켓 이런 데서 이제 그냥 원가대로 팔게요 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예컨대 뭐 반찬 그릇 밥 공기 20개 일괄 정리. 그렇죠. 뭐 48,000원. 그렇죠. 근데 저분이 저렇게 인건비까지 나오려면 그렇게 개당 몇 천 원에 팔았겠습니까만은 업소를 차려가지고 팔았다라는 거는 다른 이야기 같아요. 자, 손재현 변호사님,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문제 제기를 윤세권 실장님이 굉장히 예리하게 했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해수부 1급 공무원 부인일 때 저렇게 많이 들여온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차관 부인일 때 저거를 전문적으로 저렇게 내다 파는 게 문제가 아니냐. 현행법. 일단 간세법 위반 소지는 있어 보이는데 간세법에서 이제 처벌이 되려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밀수,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고 관세 내지 않고 물품을 들여와서 판매할 목적으로 대량으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에는 간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되고 그 가액에 대해서 이제 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해명이 이제 판매 목적으로 가져온 건 아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좋아해서 자가 사용 목적으로 소지하는 물품들은 간세 신고 면제가 되거든요. 저렇게 많이 사도? 그러니까 그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수집품이 취미다. 저런 걸 수집하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많이 가져왔는데 판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진 않아요. 아니 근데 보통 저희가 외국 갔다 올 때 뭐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일부 뭐 다시 되팔려나 혹은 자기가 쓰려고 하더라도 많이 거나 이게 고가의 건을 이렇게 하면 보통 세금 물리잖아요. 새 거 가져와서 그렇게 많이 가져오면 문제인데 저건 이제 사가지고 만약에 사용하던 거였다. 집에서 자가 사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목적으로 반입했다라고 한다면 면제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아도?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사진으로 딱 봐도 모신문에는 수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격을 대충 보니까 수천만 원보다 더 많이 쓰셨을 수도 있어 보여가지고 저렇게 좋은 것들이에요. 실제로 후에 판매를 하셨다고 하니까
하니까 이게 판매 목적이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게 해명이 될지 좀 고민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관건이군요. 판매할 생각 없이 워낙 그릇을 좋아하니까 장식이나 진열 목적으로 영국이 워낙에 그릇이 유명한 게 많으니까 가져왔다고 이제 해명은 하시는데 그렇게 따져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이 없었는지가 좀 의혹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김승현 교수님 어떠세요? 외국 생활 오래 했잖아요. 공부하시는. 저도 외국에서 한 10년 있으면서 그렇지. 이제 수많은 주재원들이나 이제 공무원들 연수 왔다가 이제 귀국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귀국 전에 이제 귀국 쇼핑이라는 걸 보통 해요. 왜냐하면 저런 도자기 같은 건 한국에서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뭐 제가 있었던 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는 게 남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귀국 쇼핑들을 많이 하는데 원래 이제 3개월 이상 사용한 것들은 원래 쓰던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관세를 안 내요. 신고도 안 하고. 근데 보통은 새로 샀어. 사실 그릇이 이게 3개월 된 건지 어제 산 건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택 같은 거 다 떼고 쓰던 거라고 그냥 말하면서 새 물건을 그냥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어느 정도는 뭐 봐줄 수 있어요. 뭐 쓰던 거라고 해서 대충 내가 한국 가서 쓸 거니까 뭐 이 정도 쓴다라는 식으로 아마 다 알고 있어요. 세관도 새 건데 그냥 뭐 쓰려고 샀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봐줍니다. 근데 저렇게 지금 제가 봐도 그릇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진짜 거의 수천만 원을 넘을 것 같은 아주 고가의 저런 도자기들. 누구든 이제 사진 밑에다 유물 발굴한 줄 알았다. 뭐 이런 댓글도 달렸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저게 무슨 뭐 벼룩시장 같은 데서 산 거다라고 뭐 수집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상당 부분은 새 제품에서 그냥 그 택 같은 것만 뗀 부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제 추측으로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세금을 이제 그 세관을 신고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것들을 엄단해야 될 자리에 있을 분인데 물론 뭐 부인이 그 장관과 같지는 않습니다만 공직자의 가족이라는 건 사실 그 공직을 함께 수행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 정도로 이렇게 그 자기 가족들의 어떤 단속이 안 된 상태로 저런 식으로 수천만 원씩 들여와서 그걸 또 아무렇지도 않게 팔았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야당에서 문제 제기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장관 후보자 본인과 부인이 연관된 문제를 의혹을 제기합니다. 박준영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0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해서 그 대응 회의가 해수부에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날 박 후보자가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 아내가 휴가 때 무엇을 했는지를 야당에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김성교 의원실. 당시 박준영 해수부 차관이 휴식 사유로 휴가를 사용했다. 근데 그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TF회의가 예정돼 있다. 굉장히 해수부에서는 1년에 있는 어젠다 중에서 가장 큰 어젠다일걸요? 근데 그날 휴가 썼는데 부인이 다음날 오늘은 박스 풀기 하고 SNS에 도자기 개봉 사진을 게시했다. 공교롭게. 박정아 대변인. 네. 도자기 박스 푸느라 휴가 쓴 거 아니냐. 야당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 공교롭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뭐 자막 뉴스로 야당이 뭐 낙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낙마 글쎄 여태 29번 그냥 임명했는데 뭐 저렇게 한다고 낙마가 되겠습니까? 스스로 그만두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우리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저것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흥분하고 있고 아직도 일부 어민들은 굉장히 피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주목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즈음에 바로 저 뉴스가 나왔어요. 10월 말에 해수부가 외교부와 함께 일본의 방류수에 대한 대응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문제 없다라고 그냥 넘겼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어요. 바로 제가 볼 때는 그 회의인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한 회의를 해수부 차관이 휴가 가느라고 휴식하느라고 휴가를 내놓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는 공교롭게도 그 부인의 SNS에는 박스 푸는 날이라고 이렇게 나왔으니 지금 김성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연히 저런 박스 풀기 위해서 그 중요한 회의를 안 갔다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부인이 컬렉션 수준으로 저렇게 모았는지 아니면 저런 도자기가 나중에 국보급 도자기가 될 것 같아서 우리 이건희 회장님처럼 사재를 털어가지고 외국 반출되지 않도록 사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잘못됐을 뿐더러 지금 그 중요한 회의에 집에서는 박스 푸는 날
그 회의를 참석 안 하고 휴가를 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그냥 장관 후보자로서 이런저런 자료 내서 청문회 받아보겠다 하기 이전에 저는 스스로 알아서의 거취를 결정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그 다음에 후배 공무원들 볼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밀수 체크하고 있는 해경의 책임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였고요. 물론 휴가를 낸 날과 박스 풀기라는 글이 올라온 시점에는 하루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도 거듭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사과를 했어요. 판매 목적 없었다. 카페 개업하며 다른 매장과 차별성 위에 진열했다. 불법 여부 인지하지 못한 채 일부 판매했다. 국민 눈높이 부합하지 못해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핫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핫쌈. 북한의 김여정입니다. 함께 보시죠.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어다니며 반공화국 비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다. 김여정이 으름장을 놨습니다. 상응 행동을 예고했는데 자유북한운동연합 DMZ 인접 영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를 했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이에 대해서 탈북자 쓰레기들이다. 반공화국 삐라. 그런데 문제는 남조선 당국이 그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상응한 행동을 검토하겠다라는 경고까지 김여정이 한 건데 문제는 김여정의 버럭과 맹비난에 정부가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이게 좀 논란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라는 지시를 내렸고 통일부에선 경찰이 전담팀 구성해 조사하는 만큼 확실히 이행돼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밝힙니다. 김여정 담화 직후에 처벌 절차를 정부와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본격화해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탈북자 단체를 처벌하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현재 일고 있는데요. 자, 현재 법상 전단을 날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무조건 능사라고 볼 수는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과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반발 속에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다라는 비판 속에 통과된 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난해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비난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라고 비난을 했는데 정부가 4시간 만에 법 준비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혀서 이거 김여정 하명법 아니냐라고 야당은 반발했었고요. 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시켰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여당이 오히려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행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처벌한다라고 하더라도 경찰이 이례적으로 대대적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은 박정하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자, 어떻습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처벌한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법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과정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대북전단을 구실로 우리 세금 300억 원이 유지비까지 포함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 북한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김여정이 또 이번에 발끈했다고 관련자 처벌까지 통일부가 밝힌 것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데 박정하 대변인의 생각은? 좀 전에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저 법은 김여정 하명법이 맞다라는 걸 우리 정부 스스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대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본건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얘기 오늘 아침에 제가 봤던 신문기사 하나 소개를 할게요. 어디선가 그 40대 여성분이 실종이 됐는데 경찰에서 이걸 제대로 수사를 못해서 결국엔 이 여성분이 다른 데서 아주 극한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가족들이 그 아파트 CCTV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경찰은 못 찾고.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이 저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경찰청장이 즉각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하라. 이런 지시를 내려요.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되느냐 말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경각에 달린 건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김여정 부부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엄정 처리하라 얘기하면 경찰청장은 행안장관이 직속상관이에요? 대통령이 직속상관이에요? 아니면 김여정 부부장이 직속상관이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통일부 이거 하자마자 북한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뭐 누구는 뭐 가만두지 않겠다 얘기해요. 그러면 한반도 평화를 해야 한 사람이 이 김여정 부부장을 포함한 북한 말고 누가 또 있다는 거예요? 통일부는 도대체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인지 북한 정부인지 저는 알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지나치게 제가 좀 과장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과장되게 경찰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도 통일부도 도대체 어느 나라 기관인지 어느 나라 국민을 구하고자 하는 기관인지 저는 알 수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을 또 대신해서 이런 입장을 의견을 준 거고요. 윤태호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요.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법에 어긋나면은 뭐 처벌 받아야 되겠죠. 근데 예컨대 뭐 우리 시민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들의 이제 소신 때문에 미국 정부와 반하는 행동, 미국 정부에 대해 가지고 뭐 강력하게 뭐라고 하든지 약간 재산상 손해를 끼치든지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뭐 미국, 일본 정부를 대신해 가지고 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보호를 하고 예.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제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근데 이거는 저분들이 저렇게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국민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 험한 무슨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 이제 첫 번째 국가의 이제 목적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대북전단 금지법의 논리도 이런 겁니다. 접경 지역에 우리 국민들의 그 안전하고 이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못 날리게 한다라는 게 명분이에요.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실제 뜻은 다르지 않냐라고 야당에서 비판을 하지만 그 명분에 대해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접경 지역 국민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라는 건데,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문제인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표로 나와 있었지만은 험한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들어준다. 예. 예를 들어서 저 북한의 주장이 이제 일부 맞는 말이 있더라도 험한 말을 했을 때 그 험한 말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부드럽게 나오면은 그 부드러운 행동에 대해서 하고 좋은 행동에는 좋은 응답으로 나쁜 행동에는 나쁜 응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험한 행동을 했을 때 좋은 응답이 오면은 오케이 되는구나. 더 세게 예. 더 크게 응답이 오겠구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향해서 쓰레기라고 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한마디 뭐라고 안 하는구나. 한마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제 딱 잡는 거죠. 오히려 더 잡는구나. 그 부분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 예. 그다음 하여튼 이제 세 번째 부분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제 지금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미국하고 관계 부분에서 그게 이제 잘 안 통하니까 우리를 때려가지고 미국이 통하게 하려고 아니냐,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경찰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박정아 대변인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조간신문에 다른 기사도 났던데 그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그 문제 100일 동안 수사하고 있다. 이용구 차관. 예. 100일 동안 뭘 수사하는지 경찰이 모르겠는데. 100일 동안 수사하고 있다. 예, 중간 발표도 없이. 근데 저런 거는 이제 즉각 하면은 그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냐는 거죠. 예. 분명히 김창룡 경찰청장이 다른 중요한 현안들도 잘 챙기고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김여정의 버럭 이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 또한 논란인데, 자, 김수경 교수님께서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시잖아요. 물론 이 대북 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다른 외교 관계와는 다른 특수성. 근데 그 특수성이라는 특수 관계 하에서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될 만한 행동들인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할 텐데, 이 문제가 어떻게 보세요? 북한은 어떤 상식으로 작동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윤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북한이 이제 남한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혹은 뭐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원색적인 비난 그리고 용어 자체도 아주 좀 매우 안 좋은 그런 거의 욕설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윤건영 의원이 그때 이제 북에서 뭐 특등 머저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건 정말 대화하자는 뜻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국민들로부터 의아하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예. 좀 냉소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이 굉장히 원색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위협을 해댈 때 무조건 이제 이렇게 이걸 받아주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또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북에 대해서 냉소적인 감정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정치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정책을 국민들도 지지해 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 국민들의 지지가 식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북한이 이제 뭔가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대북 전단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한 지 며칠 안 돼서 저렇게 개성 연락사무소 지금 이장면이에요. 예. 그때만 해도 상응하는 조치 그냥 말로 위협하는 거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진짜 저렇게 막 그 폭발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북한에서 지금 김여정뿐만이 아니라 뭐 권정근 국미국장이라던가 뭐 외무성 대변인이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막 하루에도 3건씩의 어떤 대응을 막 이제 내놓고 있어요. 성명 같은 것들을.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 어떤 이제 대북 전략, 대북 정책을 이제 거의 이제 발표하기 임박해 오니까 뭔가 좀 주도권을 잡고 싶어서 또는 이제 한미 그 회담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뭔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렇게 또 도발하는 식의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전처럼 이렇게 다 받아주고 하는 것이 과연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우리에게 이로운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핫쌈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핫쌈, 바로 이건희 컬렉션이 어떻게 운반될까입니다. 이건희 컬렉션 특급 이송 작전, 국립중앙박물관은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21,693점 고미술품, 굉장히 고미술품 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컬렉션들을 기증받았죠. 자, 무진동 차량으로 유물 전문 운송 차량에 실어서 수십 차례 이동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차량, 무진동 차량 굉장히 고가거든요. 이거는 삼성이 미술품 제공하는 김에 같이 무진동 차량을 같이 제공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운반된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 수장로 내에 별도 공간으로 직행한다. 이건희 수장고 따로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드도 따로 이건희 1, 이건희 2 이렇게 코드명도 붙는다라고 합니다. 온습도 관리도 들어가고요. 지진 화재도 대비해서 이 이건희 수장고가 설계된다라고 합니다. 박물관 일반 기증품과 달리 별도 코드를 부여할 예정이다. 워낙 방대한 숫자인데다 작업 과정이 까다로워 등록 완료까지 2년이 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한 유치 경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국립근대미술관 추진위를 구성했고 부산 광역단체 중 제일 먼저 유치 의사 박형준 시장은 수도권 문화 집중 극심 또 서울이냐 남부에 짓자. 광주, 대구, 대전도 유치 손익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이 무진동 차량이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사실 진동이 강하면은 그 소중한 미술품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어떻게 보면 많은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이동 수단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이동 자체도 삼성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기부 자체도 사실 우리 사회에 한원 되는 굉장히 귀중한 역할인데, 이동하고 또 이건 코드 부여해서 2년 동안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삼성에서 상당히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중들에게 언제 공개될지 굉장히 궁금한 것인데, 공개된다고 한다면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을 일단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학생들이 여기 와서 보고 느끼고 외국인들도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고요. 또 뭐 별도의 미술관이 건립될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유가족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느냐, 네. 상속 집행자의 의견을 받아서 서울로 가든 부산으로 가든 뭐 광주로 가든 결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차가 아무리 좋은 차도 이게 진동이 있기 마련인데 아예 무진동 차로 또 이동된다고 하는 게 참 독특합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친문의 포위된 송영길이라는 제목이 있거든요. 송영길 신임 민주당 대표의 선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30대 청년에게 모욕죄로 경찰이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처벌을 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전단을 살펴한 30대
대통령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가 됐는데 고소당한 30대는 첫 조사 때 경찰이 VIP에게 당신 거 보고됐다. 북조선 개라는 표현이 심각하니 꼭 처벌 원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가 추가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모욕죄로 지금 수사 중이라는데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모욕죄는 본인의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뭐 이런 해설도 있던데 맞습니까? 고소가 있어야지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 명의이기 때문에 고소장이 제출돼야 되고 고소장이 제출돼서 수사가 개시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소했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법률 대리인이 고소장을 쓰더라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고소인 진술을 받는 게 중요한 것들 그것도 법률 대리인이 대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절차로 고소 사건이 접수돼서 수사 개시 중인 사건인데 사안을 설명을 드리면 국회에 이제 가시면 국회에 이제 분수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단지 수백 장을 뿌렸고 그 전단지 앞뒤면으로 북조선 개라든가 여러 가지 원색적인 비난과 그 일본의 음란물 이미지가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비판의 자유를 넘어서 사실은 범죄가 성립 가능할 정도의 어떤 수위 높은 모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초등학생들이 엄마 손잡고 와가지고 견학하에서 일반에게 공개된 장소거든요. 그럼 거기서 저런 욕설과 음란물 이미지가 있는 전단지가 수백 장이 돌아다니면 국회 관리 차원에서도 저는 고소가 불가피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도 이 사실을 보고받고 이거는 처벌을 원한다라고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처벌을 원한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박지원 의원님? 대리인, 법률 대리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고소나 고소 진술할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소를 원하고 처벌을 원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박지원 의원님 대통령 후보자 시절이나 대통령 되셔서 국민이 아무리 나를 상식이하로 비난해도 그것은 내가 감수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래서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라고 말씀하시고요. 작년 여름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선거하는 내내 대통령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국민 여러분 분노하세요. 지금 이렇게 국가가 하고 있는 거에서 분노하세요.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서 국민 여러분 분노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 거 가지고 저는 손 변호사님 말씀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 이건 대통령이 워낙 일이 많으시니까 미처 이거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속실이나 총무비서관실에서 자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 고소를 하지 않았나. 대통령 저 이름 빌어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사저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워낙 좀스럽고 민망스럽고 옹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대통령이 이건 모르시고 그 부속실이나 총무비서관실에서 잘못 이렇게 저 사람 고소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직접 저 사람 꼭 볼줘라 라고 하기에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워낙 그거와 반하는 일이라 저는 그랬으면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이 고소와 처벌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30대 청년을 처벌하기를 원했느냐 여부가 좀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갖고 있다면 대통령이 30대 국민을 향해서 나를 비방했다고 지금 처벌해달라는 건데.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죠. 대통령 아니라 저도 아무나가 아니죠. 저도 이제 모욕한 사람을 이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근데 대통령은요, 재임 중에 탄핵 소추 외에는 형사적인 이제 소추를 안 받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그건 이제 책임을 지라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제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는 그럼 국회에서 그 부분을 처리해야 될 것이지, 아이들이 보기 안 좋을 때 이런 것들도 있어요. 대통령이 그걸 고소를 하셨으면요,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판, 다시 이어지는 비판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하지만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때 하고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걸 밝혀야 되는 거지, 말 못한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 말 못한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예컨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우리 탄핵 집회할 때 좀 되게 민망스러운 이제 조형물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거는 뭐 나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좋은 사람한테는 안 해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니거든요. 최근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일 때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형물 해가지고 이제 차량 시위 막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윤석열 전 총장은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이제 권력자인데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하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이유로 안 했겠죠. 근데 왜 문 대통령 다르냐? 그걸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질문도 받고 청와대가 그럴 의무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윤태국 시장님 만약에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좀 험하게 말하는 것도 비판도 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게 이제 함부로 우리가 알아서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은 진짜 눈살 찌푸려지게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인데 그러면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 하고 하면은 뭐 깜빵 간다. 이거하고는 이게 약간 다른 층위가 되는 거죠. 예, 청와대 추가적인 입장 나오면 좀 보도해드리겠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 문자 폭탄을 두고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 김두관 의원과 당내 소신파 조홍천 의원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김두관, 당원과 정체성이 맞지 않으면 본인이 정당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탈당을 암시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자폭탄 받으신 분이 있다면 당원이 애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라. 근데 최근에 현역 중에서 문자폭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은 조홍천 의원밖에 없거든요. 그럼 자칫 조홍천 의원 당 나가라. 뭐 이런 얘기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자 조홍천 의원, 열혈 권리당원들께서는 볼륨을 줄여라. 톤을 낮춰라. 아시다시피 저는 소수파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막을 힘도 없고 뜻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29%가 나왔는데 30대의 벽이 깨졌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집권 후 처음으로 20%대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판단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원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당 변호에 나가겠습니다. 5분의 최고위원과 함께 우리 당 174명의 국회의원과 소통하겠습니다. 전국의 당원 대원들과 카톡 메신저를 통해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이 소위 비문 주자로 분류됐던 언론에 의해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로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선출이 된 겁니다. 5명의 최고위원도 뽑혔는데 그중에는 조국 전 장관 때 조국 전 장관을 엄호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최고위원에 선출됐습니다. 과거 이야기 들어보시죠. 기득권과의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게 지금 TBS 뉴스공장 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에서 당연히 강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적극적으로 싸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대선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에게 국민의힘으로 가지 말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기가 확신이 서면은 5월 중순 정도 되면은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까. 내가 이번에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한번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본인이 아마 색다른 선택을 하게 될 거고 본인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을 할 필요가 지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 선거고 달라가지고 해서 뭐 정당이 크게 힘을 발휘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정당 크게 필요 없다.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해라라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한 보도에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자맹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 혹시 이 제3지대가 아니냐라는 흥미로운 관측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지인 A씨, 국정현안 내실 다진 후 중도개혁적 인사들과 함께 정당 밖에서 견제 세력으로 활동하려는 것으로 안다. 윤석열 지인 B씨,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치 참여 선언하더라도 곧바로 특정 정당에 입당하지 않을 것이다.
윤태곤 실장이 전략가잖아요. 이런 거 관측 예리하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저 발언, 윤 전 총장 지인들의 이야기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당장은 어떻게 하지 않겠다라는 건 분명해 보여요. 지금 아마 국민의힘도 다음 달이 전당대회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내대표 금방 선출됐고, 민주당도 이제 지금 당대표 선출이 됐는데, 지금 이제 당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인데, 거기에 내가 끼어들지 않겠다라는 뜻은 분명해 보이는데,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할지, 그거는 아마 윤 총장 본인도 잘 모를걸요? 이게 상황이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겠다. 아까 저 지인 한 사람의 말이 저는 이제 의미심장하던데, 당 밖에서 견제할 세력을 만드는데, 견제할 세력을 만드는 거면요, 지금도 충분해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한다면은 누구 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견제하고 집권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많이 아픈 거죠. 그런가 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친문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대선 행보를 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근 SNS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투박하는 잘못이다. 촛불 시민들 문재인 정부를 세워줬다라는 이야기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이 관측의 근거였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출마 여부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대권 출마 여부 혹시 밝히실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오전에 정치를 하면서 어떤 굵직굵직한 그 장면에 제가 항상 역할을 하면서 있었어요. 저로서는 시대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그런 자세로 임해왔고요. 그런 점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국민들께서도 인정하고 부르시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제가 뭐 권력 야욕 이런 걸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어요. 박정현 전 대변인 짧게 여쭐게요. 추미애 전 장관 나오시리라 봅니까?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가 높아질수록 추미애 전 장관도 그에 대한 유혹이 계속 있을 거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 대변인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